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혈입니다. 2028 3화열혈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375페이지 방가르본의 한반도 전략 통일정책 보겠습니다. 3화열혈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통일정책의 선진화 방향을 말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무의 통일이다. 남북 간의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남 간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묘한 통일정책이 추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 나온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일 문제를 일부 정치 지도자가 국내 정치 공부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수준 낮은 좌파 정부가 통일밖에 모르죠.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통일정책의 구상과 집행을 소수 지도자가 독점하였다. 통일정책의 국민의 참여는 배제되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참여도 배제되었다. 그 결과는 국론 분열이다. 단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과 합리에 기반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이념과 선입견, 개인적 편견과 감성에 기초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은 생산적이거나 통합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이고 분열적이었다. 국론 분열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론을 통일하려면 무엇보다도 더 이상 통일 문제가 국내 376페이지 칭호로 이용되거나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국민적 합의 혹은 공론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의 통일 정책에 대하여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상이한 견해를 가진 보수 세력과 혁신 세력이 함께 모여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합리와 사실에 기초한 통일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통일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가? 어떤 방식과 순서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북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4강은 우리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판단과 견해는 과연 사실에 기초하는가? 혹시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지난 시대의 낡은 이념적 입장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어렵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의 원칙과 가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한다. 힘들지만 통합된 견해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국론의 분열을 막을 수 없다. 국론 분열이 증폭되는 가운데에서 효과적인 통일 정책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민적 토론 과정, 좌와 우의 전문가를 앞세운 을 통하여 몇 가지 통일을 보는 기본 시각과 통일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377페이지에 첫째, 먼저 통일을 보는 기본 시각이 복합적이어야 한다. 통일 문제를 단순히 민족적 차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양가를 1번, 나뉘었던 민족의 하나가 된다는 민족적 차원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양가를 2번, 근원적으로는 통일 문제는 전 근대와 근대 사이의 갈등과 통합의 문제라는 측면이 있다. 전 근대 국가인 북한이 어떻게 근대화할 것인가? 그가 통해서 남과 어떻게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북의 근대화 정책과 남북의 통합 전략이 없으면 올바른 통일 정책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양각 한 번에 우리의 통일 문제는 냉전 구도가 붕괴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구축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통일 과정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새로운 동북아 평화 번영 질서의 구축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면서 4강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신질서 구축 문제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4강의 관심과 개입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 4강의 어떠한 동북아 신질서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등이 통일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둘째, 통일정책의 제일 원칙은 통일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근대 378페이지와 정상국가화라는 것이다. 즉, 북의 개혁 개방을 통한
체제 변화의 촉진이고 그 과정이 관리라는 점이 확실해야 한다. 북의 근대화, 자유민주화와 시장경제가 없는 통일은 반역사적이고 반인민적이다. 민족과 민생을 이롭게 하는 통일, 한반도의 선진화를 향한 통일이 될 수 없다. 남한 체제의 중간 형태로의 체제 수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사실상 헛고이다. 근대국가와 전근대국가 간의 체제 수렴은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북의 근대화,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개혁 개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남쪽이 북의 체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웃사강을 통하여 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북의 변화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강을 통한 방식의 경우에는 동북아 패권주의의 등장을 반대한다는 우리의 동북아 전략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 상호주의 시대에 모든 문제를 우리끼리만 풀겠다는 발상은 편협하다. 수준 낮은 좌파 정치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같이 단순히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차원이 있는 경우는 더욱 강하다. 그러나 이웃사강 협보를 받는다는 379페이지 득도 많지만 항상 비용이 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강을 통하여 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방식의 경우는 과연 현재의 교류와 협력 방식이 북의 체제 변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의 방식이 북의 체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보다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때보다 효과적인 교류와 방식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잘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우리의 선의 대북 교류와 협력이 북한 주민의 북한 근대화를 위한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논하여 보아야 한다. 역사상 나라의 발전을 외부의 지원과 원조로만 이루어낸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북의 체제 변화를 위한 그들의 자주적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북의 체제 변화를 도울 수 있는지 잘 연구해야 한다. 셋째, 통일정책의 제2원칙은 북한 주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는 많은 경우에 북한 당국자 간의 논의였고 남북 모두 내부 주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 했다. 남한의 경우도 통일 문제는 항상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380페이지 달라졌으며 충분한 전문가의 참여나 국민적 합의 과정이 없이 대통령의 소신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남북이 함께 근대화에 성공하고 그 단계를 지나 함께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화의 주요 원칙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남북 어디든 통일해야 하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 논의는 기본적으로 반근대적이고 반통일적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부담이 있더라도 북한의 근대화, 즉 개혁과 개방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그 길만이 북한의 주민을 살리고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아무리 못하고 있더라도 북한 주민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판단을 맡겨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의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일 논의가 남북 모두의 주민의 민주적 의사수렴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문제는 소수 정치 지도자가 독점하기에 너무나 큰 문제이며 민족의 생사와 흥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통일정책의 제3원칙은 4강의 이와 협력과 지원 속에 381페이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내용과 방향과 과정과 절차에 대한 밑그림을 우리가 4강에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보다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친밀성 구축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결정적 기여가 됨을 설득하여야 한다. 이웃 4강의 개별적 이해관계에도 결코 부담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됨을 설득하여야 한다.
솔직히 성공하여야 우리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합리적인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고 4강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지 않으면 4강이 각자의 이해에 기초하여 한반도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같은 불상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후 4강의 설득에 나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4강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의 근대화 과정에는 4강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근대화 경험과 시장 경제의 체제전환 경험은 북의 근대화와 체제 변환의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도 북의 근대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불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 중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패권 경쟁의 관계로 간다는 견해, 인격적 현실주의와 장기적으로 협력 380페이지 저 관계로 나간다는 견해, 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생각건대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적어도 2020년까지 소위 소강사회에 이를 때까지 중국은 지역 패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력을 경제 발전에 집중하며 미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 소강사회 건설에 성공하고 동시에 빈부격차, 관료부패, 민주화 요구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이 대외적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만이 대동주의, 배타적 아시아주의로 주장할 수도 있다.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사의 힘이 재상정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중국이 장기적으로 지역 패권을 추구할 것인가? 그 결과 일중관계와 미중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개변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등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 답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의 도래를 사전에 막느냐이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여 중국의 패권 추구 포기에 기여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완화를 기여할 것인가. 그리하여 특히 미중관계를 장기적으로 협력적이면서 평화적인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383페이지 우리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에도 세계통합과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들과 연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여타 지역에 있는 자유주의 세력의 지지와 연대도 동원해내야 한다. 정부간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학계, 기업계, 문화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 모임도 광범위하게 중국과 미국의 문제 보고를 향하여 적극적인 설득과 연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간의 치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사실상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미래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호적인 미중 협력 없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유지하기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사상과 의식개혁 과제, 제도와 정책개혁 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러한 선진화 노력, 선진화 개혁을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아니, 누가 하여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